어머니는 가족 아니시잖아요! 이 잔인한 한마디가 순덕의 지난 삶과 노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며느리 가족의 탐욕과 배신 속에서 순덕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순덕님의 용기와 냉철한 판단은 우리에게 노후 준비와 삶의 주체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가족 갈등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 대박 나실 겁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반, 순덕의 마당에는 벌써 희뿌연 서리가 소복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 뿌리내린 수백 년 된 은행나무는 그 차가운 서리를 온몸으로 뒤집어 쓴 채 고요히 서 있었죠. 순덕은 그 싸늘한 기운 속에서 억지로 깊고 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시집와서 이 한옥의 안살림을 도맡아 오면서도 이렇게 집이 차갑고 모든 공간이 자신과 무관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느끼며 순덕은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엌 안으로 들어선 순덕의 손은 한때 명절이면 집안 어른들과 손님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던 떡살을 쥐고 밤새도록 고운 떡을 빚어내던 손이었습니다. 순덕의 시어머니는 이 손만큼 야무지고 정갈한 손이 없다며 늘 순덕을 치하하셨지만 이제 그 손은 그저 싱크대에 쌓인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묵묵히 닦아내는 데에만 사용되고 있었죠. 며느리에게 부엌 살림의 모든 주도권을 넘긴 뒤로 순덕에게 남겨진 역할은 잔반 처리와 설거지,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의 청소 정도였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냄비의 뚜껑을 여는 일조차도 며느리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고 동이 틀 무렵 며느리가 침실에서 나왔을 때의 분위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고요한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 빙 돌며 마치 검사관이라도 된 양지방 곳곳을 눈으로 훑쳐 살폈습니다. 곧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수십 년 된 고각으로 된 선반 위에서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흰색 손수건 대신 가느다란 손가락 하나를 뻗어 그 표면을 조용히 한번 쓸어보았죠. 어머니, 여기 아직도 먼지가 묻어나오네요. 그 한마디에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릇을 닦던 고개를 깊이 숙일 뿐이었죠. 혹시라도 며느리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웠던 순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게 잦아들었습니다. 그저 다시 닦겠습니다라는 낮은 대답만이 부엌에 찬 공기를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이 한옥은 여전히 순덕의 소유였지만 마치 모든 권한이 며느리에게 넘어간 것처럼 순덕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순덕은 식탁의 가장 끝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상석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마주보고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순덕은 손자 옆 거의 벽 쪽으로 붙어 앉아 몸을 웅크려야 했죠.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서양식 재료들로만 만든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순덕을 위한 전통적인 반찬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입맛이 곧 이 집의 식단 기준이 된 지 오래였고 순덕은 그저 제공되는 쌀밥과 맵지 않은 김치 한 조각으로만 겨우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젓가락을 들 때도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였고 음식을 천천히 씹는 동안에도 순덕의 내면에는 짙은 서글픔이 깔려 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티슈로 입가를 닦아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지만 그 내용은 순덕을 향한 것이었죠. 어머니 방말인데요.
순덕은 며느리의 시선을 감히 마주치지 못하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순덕이 침묵하자 곧바로 준비된 듯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제 손자가 내년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자기만의 서재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머니 방이 햇빛도 가장 잘 들고 책상 놓기도 제일 넓어서 서재로 쓰기에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안에 방을 좀 비워주셨으면 해요. 순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평생 살아온 안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정식으로 물려받아 이 집안의 안주인임을 상징하던 그 방을 이렇게 아무 상의 없이 하루아침에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순덕은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을 더 비참하게 만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힘겹게 입을 열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작은 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기도 전에 순덕은 자신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장롱을 옮길 때도 십수년 묵은 이불들을 꾸릴 때도 순덕을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일찍 나갔고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혼자서 짐을 끌고 밀고 나르면서 허리가 쑤셔와 벽에 기대어 몇 번이나 길게 숨을 쉬어가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고 있던 며느리는 순덕의 짐을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죠. 순덕이 새로 배정받은 방은 마당의 가장 구석, 오랫동안 쓰이지 않던 창고와 비슷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볕이 잘 들지 않았으며 방 안은 오래된 나무와 물건들의 쿰쿰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숨이 턱 막혀오는 것 같은 답답함이 순덕을 짓눌렀습니다. 순덕은 짐을 정리하는 대신 낡은 이불 위에 그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은 너무 좁아서 장롱을 들여놓을 공간조차 부족했고 순덕은 자신의 모든 살림을 겨우겨우 벽에 붙여 세워야 했습니다. 문틈으로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자의 경쾌하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마치 남의 집 소리처럼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순덕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새로 이사온 이 낯선 방의 낮은 천장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고풍스러운 한옥의 가장 귀퉁이 공간조차도 자신에게는 버거운 곳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순덕은 그 차가운 방의 공기를 마시며 온몸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덕의 눈에는 맺힌 눈물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감정이 메말라버린 무기력함만이 순덕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새로 옮긴 방은 창고와 다름없었지만 순덕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방 자체가 아니라 그 방까지 오가는 길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늘 두어 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그 계단을 오를 때마다 허리 깊숙한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할 때면 순덕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끙끙 소리를 내며 벽을 짚고 겨우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기 어려워진 순덕은 근처의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순덕의 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 어르신, 이건 단순한 요통이 아닙니다. 척추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되었어요. 지금 상태로는 통증을 잡기 어렵고 근본적으로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순덕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지만 동시에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작은 희망도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순덕은 저녁 식사 후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더라.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아들은 그때까지도 텔레비전을 보며 소파에 기대어 있었죠. 순덕의 말을 들은 아들의 첫마디는 순덕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술하시면 그럼 저희 떡집은 누가 보나요? 떡집이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통증보다 아들은 당장 어머니가 부업으로 해주고 있는 떡 포장 일과 배달 보조가 중단되는 것을 먼저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순덕은 가슴속에서 차가운 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시더라도 그래도 아침밥은 제때 하셔야죠. 그리고 당분간은 손자가 과외를 늘려야 해서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입원하시면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네요. 순덕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그저 집안의 일꾼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아침 일찍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수술 시간을 알렸지만 혹시나 바쁠까봐 병원에 같이 오라는 말은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순덕은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수술대에 오르는 길을 혼자 걷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외롭고 서글플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수술 전 대기하는 동안 순덕의 옆자리 환자에게는 딸이 와서 환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딸은 연신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괜찮다고 속삭여주고 있었죠. 순덕은 그 광경을 외면하려 노력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순덕은 그곳에서 완전히 시선을 돌려 아무도 잡지 않은 자신의 주름진 손만을 내려다보아야 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 마취를 했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면서 천장에 눈부신 조명이 순덕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순덕은 아득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덕이 수술 후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낯선 병실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순덕은 주변을 더듬어 보았지만 침대 곁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순덕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겨우 힘을 내 간호사 호출배를 눌러 목을 축일 수 있었죠. 입원 기간 내내 순덕은 홀로 병실을 지켰고 가족들의 방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정된 날짜에 순덕은 혼자서 퇴원했습니다. 퇴원 수속도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겨우 마쳤고 순덕은 다시 혼자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순덕은 택시 안에서 몸을 펴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어야 했죠. 힘겹게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을 보자마자 며느리가 던진 첫 마디는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괜찮으세요? 그러면 떡집은 언제부터 다시 여실 수 있으세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터덜터덜 좁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족들의 무관심과 그들이 던진 실망스러운 말들이 칼날처럼 순덕의 마음에 박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고 침대에 기대어 허리 통증보다 더 심한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술 후 퇴원하고 돌아온 순덕의 작은 방은 여전히 구석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했고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순덕은 주로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냈죠. 그날 오후 아들은 회사에 나갔고 며느리는 외출 준비를 마친 뒤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집안은 오랜만에 찾아온 듯한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순덕은 그 고요함 속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 벽지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 쪽에 놓인 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몸이 불편했지만 순덕은 혹시라도 중요한 전화일까 싶어 느린 걸음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순덕이 저장해 놓은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망설였지만 순덕은 결국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꽤 단정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저희는 한빛생명보험의 손해사정팀입니다. 순덕은 자신과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보험회사라는 말에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덕은 오래전에 가입했던 아주 기본적인 보장성 보험 외에는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상대방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르신께서 최근에 청구하신 실손보험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 사항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특히 이번에 5천만 원 상당의 척추 수술 관련 비용 청구건에 대해서요. 순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요. 자신이 받은 수술이 그렇게 큰 금액이었는지조차 몰랐던 순덕은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5천만 원이요? 제가 청구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입원하고 수술 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보험 청구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순덕은 자신이 수술 받으면서 든 몇백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지 수술비 전액에 해당하는 거액의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기록상으로는 이번 달 초에 어르신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날짜가 명시된 병원 영수증과 진단서까지 모두 첨부되어서요. 저희가 최종 지급 전 혹시라도 어르신께 직접 확인을 드리고자 전화드린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직원은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전화를 붙잡고 있는 손이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워지면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내가 청구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 신분증 사본이 사용되었다.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보험금이 청구되었다. 이 모든 사실들이 순덕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섬뜩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죠. 순덕은 더 이상 말을 잇기 어려웠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우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순덕은 다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보다 더 심한 심리적인 충격이 순덕을 짓눌렀죠. 순덕은 본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던 자신의 낡은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서랍 속 깊은 곳, 예전에 며느리가 서류 작업을 한다며 잠시 가져갔던 인감도장을 보관하던 작은 보석함이 순덕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보석함을 열어보니 인감도장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만들 때 쓰고 돌려주었다고 말했던 그 도장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손을 덜덜 떨면서 도장을 찾기 위해 서랍장 전체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 두었던 파일처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도 있어야 할 신분증 사본은 보이지 않았죠.
순덕은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도장과 신분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은 목발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켜 거실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사용하는 안방 문을 바라보았죠. 늘 순덕이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 방문을 열면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치울게요. 라며 막았던 그 방이었습니다. 순덕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고리를 잡아보았지만 예상대로 며느리의 방문은 안쪽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잠긴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굳어진 표정으로 천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덕은 창밖에서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며느리의 검은색 세단이 정원 입구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죠. 순덕은 황급히 거실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트렁크에서 명품 로고가 찍힌 듯한 쇼핑백 여러 개를 꺼내 드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순덕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여행이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며느리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섰을 때 며느리는 순덕을 발견하고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순덕은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모든 충격과 의심을 애써 숨기며 아주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깐 눈 좀 붙였단다. 라고 힘겹게 대답했죠. 순덕은 지금 자신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의심과 외부 세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순덕의 작은 방 안은 늘 고요했지만 며느리가 집에 있는 시간에는 이따금 거실 쪽에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새어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예전처럼 편안함을 주는 소리가 아니었죠. 이제 순덕에게 그 웃음소리는 감춰진 무언가를 연상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날도 순덕은 침대에 기대어 있다가 며느리 방 쪽 복도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순덕은 몸을 일으켜 허리를 짚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방이기도 했던 안방 앞, 순덕은 며느리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윗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는지 틈 사이로 안쪽에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틈 사이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화장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는 중이었죠. 그때 며느리의 손목에 채워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금색으로 번쩍이는 물체였습니다. 며느리가 손목을 돌릴 때마다 화려한 빛을 반사하는 시계였습니다. 순덕은 저 시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집안에서 본 적이 없는 물건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순덕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죠. 며느리는 시계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들어 손목에 채워진 시계가 잘 보이도록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만족감은 순덕이 평소 며느리에게서 보던 일상적인 웃음과는 사뭇 다른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듯한 묘한 자신감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순덕은 그 장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술한 허리 때문에 발소리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죠. 낡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기대었을 때 순덕의 심장은 아까 보험회사 전화를 받았을 때만큼이나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며느리가 외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닫히는 소리와 자동차가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5천만 원의 보험금 청구와 사라진 도장, 그리고 방금 본 명품 시계. 이 조각들을 맞춰보아야 했습니다. 순덕은 목발을 짚고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겨있던 문은 며느리가 외출하면서 열어두고 나갔는지 손쉽게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공기가 순덕을 맞았습니다. 이 방은 한때 순덕과 시아버지, 아들 부부가 살던 집의 안방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잘 띄는 작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지럽게 놓인 종이 뭉치들이 있었죠. 순덕은 그 뭉치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그러다 순덕의 눈을 붙잡은 것은 바로 매끄러운 종이에 인쇄된 쇼핑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에는 명품 시계 650만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며느리의 손목에서 반짝이던 그 시계일 것이었습니다. 순덕의 입술은 자신도 모르게 깨물어졌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고통스럽게 수술을 받은 그 시기에 며느리는 거액의 시계를 구매했던 것입니다. 순덕은 서랍을 좀 더 깊숙이 뒤져보았습니다. 외출할 때 며느리가 가지고 나가지 않은 쇼핑백들이 옷장 옆에 쌓여 있었죠. 순덕은 그 속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옷들과 명품 로고가 새겨진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인데? 저 아이들 입에서 늘 돈이 없다. 학원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런 것들을 사들릴 돈이 어디서 났다는 말이니? 순덕의 눈은 이제 의심을 넘어 냉소적인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무관심으로 인해 느꼈던 외로움이 이제는 명확한 배신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화장대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개의 화장품과 잡동사니 상자가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눈에 띄지 않는 화장품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건의 통장과 도장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그 통장들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순덕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통장이었습니다. 순덕은 손을 덜덜 떨면서 통장을 펼쳤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 내역이 적힌 페이지를 보자 순덕의 눈동자가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기록된 입금 내역은 정확히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옆에 인쇄된 입금 날짜는 순덕이 척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통장 정리 내역에는 보험금 입금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순덕이 청구한 적이 없다던, 그러나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이 사용되어 청구되었다던 바로 그 5천만 원이었습니다. 순덕은 통장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감각이 하체에 스며들었지만 순덕은 통증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이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의 수술을 이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고 그 돈으로 명품 시계와 옷을 사들였다는 사실이 순덕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한참 동안 그 통장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죠. 순덕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통장과 도장을 다시 화장품 상자에 넣고
상자를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자신이 이 방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절대로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천천히 목발을 짚고 며느리의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오는 순덕의 얼굴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서글픔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갑고 깊은 배신감, 그리고 그 배신감 뒤에 숨겨진 무서운 냉소뿐이었습니다. 밤은 순덕의 작은 방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술 후 몸은 여전히 뻐근했고 밤이 되면 허리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잠을 쉽게 이룰 수가 없었죠. 그날도 순덕은 뒤척이다가 늦은 시각 화장실에 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목발을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순덕은 방문을 아주 느리게 열었습니다. 복도는 이미 모든 불이 꺼져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순덕의 방과 거실을 가로질러 화장실로 가는 길, 복도 저 끝에 있는 며느리 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직 잠들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듯했죠. 순덕은 최대한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수술로 인해 불안정한 다리 때문에 목발을 조용히 옮기는 일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벽에 기대어 몸을 지탱하며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함보다는 불안감이 순덕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평소 순덕에게 말할 때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음흉한 기운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만 편하게 살면. 순덕은 그 짧은 문장에 온몸의 감각을 집중했습니다. 우리만 편하게 살면이라는 말이 순덕의 귀에 명확하게 박혔습니다. 그 말은 순덕을 제외한 이 집안의 다른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힘없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뭐가?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뚜렷하지 않고 왠지 모르게 흐릿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이에요. 순덕은 그 세 마디를 듣는 순간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공포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할 텐데. 순덕은 그 말에 충격으로 인해 잠시 호흡을 멈추었습니다. 없으면 편할 텐데라는 말은 순덕의 귀에 너무나 잔인하게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마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벽에 바싹 붙이고 오직 며느리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소리에만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주저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그의 목소리는 저항의 의지가 약했고 설득당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설득하려는 듯 목소리를 더욱 낮추면서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5천만 원도 해결됐잖아요. 이참에 완전히 정리해야죠.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요양병원 중에서 시설이 정말 좋은 곳이 있대요.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듣고 아주 고급스러운 곳이라고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종이 같은 것을 뒤적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얇은 자료를 넘기는 소리가 복도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순덕은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서류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수술 후에 몸도 불편하신데 저희가 일일이 간병하는 것보다 전문가들 손길이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집, 이 한옥은
이제 온전히 우리 거가 되어야죠. 며느리는 그 말을 끝으로 혼자서 희죽 웃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순덕의 귀에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소름 끼치는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챙긴 보험금으로 명품을 사입고 이제는 이 집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순덕에게는 세상의 마지막 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순덕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대화를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순덕을 지배했습니다. 순덕은 목발을 조용히 뒤로 움직여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자신의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던 목적은 완전히 잊어버렸죠. 좁은 방으로 돌아와 순덕은 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순덕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의 보험금 사기, 그리고 이제는 요양병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강제 추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순덕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인 듯 했습니다. 그 대신 순덕의 가슴 속에서는 뜨겁고 격렬한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낳은 아들과 그 아들의 아내에게 받은 처절한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격렬한 감정의 파동이었습니다. 순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덕은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한옥은 순덕이 평생을 바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쉽게 빼앗기고 마치 짐짝처럼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순덕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몸이 불편했지만 그 분노와 의지가 순덕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의 근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순덕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순덕에게는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경고음이기도 했습니다. 순덕은 침대 위에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고 얇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긴장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순덕은 아침 일찍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섰습니다. 어젯밤 며느리 방에서 엿들은 대화는 순덕을 공포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순덕에게는 이 모든 부당함에 맞설 새로운 냉정함을 주었습니다. 이제 순덕은 이 집안에서 자신의 진심을 숨긴 채 모든 것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침실에서 나왔을 때 순덕은 이미 식탁 한쪽에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수술 후 몸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연출했죠. 아들은 이미 회사로 나간 후였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으며 순덕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예의를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밥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순덕은 그 말에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담긴 것이 아니었고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밤에 조금 아프기는 했지만 이제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순덕은 며느리에게 조금의 의심도 주지 않으려는 듯 평소보다 훨씬 더 밝고 기운찬 목소리를 사용했습니다. 순덕은 밥을 먹는 며느리의 눈빛을 틈틈이 살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겉으로는 편안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안도와 함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순덕이 갑자기 폭발하거나 항의할까봐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순덕은 그 긴장감을 감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먹는 모습마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순덕에게 간단한 국을 끓여주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이제 첫 번째 심리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순덕은 식탁을 정리하는 척하며 며느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태연하고 평범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근데 얘야, 어제 낮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지 뭐니?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순덕의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굳어버렸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방금까지 떠돌던 여유로운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순덕은 똑똑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과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무슨 전화요? 보험회사에서 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고 분명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며느리의 그런 급격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오히려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하며 자신의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구나. 자기들이 뭐 내가 보험금을 청구했다는데 내가 수술 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지 뭐니. 순덕은 이어서 아주 능청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며느리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깜빡했나 봐. 내가 뭘 청구했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고 했단다. 순덕의 말이 끝나자 며느리의 굳었던 얼굴은 순식간에 안도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실렸던 긴장이 풀리는 모습이 순덕의 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순덕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확신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안심한 듯 평소의 톤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어머니, 그럴 수 있죠. 수술하시고 회복 중이시니 깜빡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험 쪽에 한번 알아볼게요. 순덕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주면 고맙지.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말이다. 며느리는 순덕의 말을 듣고 완전히 안심한 듯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순덕은 며느리에게 아무런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순덕이 계획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는 또다시 외출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은 순덕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순덕의 눈빛은 아까의 천진난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눈에는 차가운 냉정함과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순덕이 평생 모아두었던 작은 재산 기록과 중요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중에서 낡은 노트 한 권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순덕은 노트를 펼치고 첫 페이지에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글씨로 증거 수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5천만 원 입금 내역, 며느리 명품 시계 구매, 요양병원 대화 날짜 등을 간략하게 날짜와 함께 기록했습니다. 순덕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무적인 침착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을 마친 순덕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순덕이 혼자서 쓰던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있는 휴대폰이었습니다. 순덕은 검색창에 법무사라는 단어를 조용히 입력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군데의 연락처와 정보를 노트에 옮겨 적었죠. 이 모든 행동은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 끝마쳐야 하는 은밀하고 긴급한 작전이었습니다. 순덕은 볼펜 뚜껑을 닫고
노트를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순덕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냉철한 결단이 순덕의 조용한 눈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덕의 손자 수진이의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요했던 한옥마당은 아침부터 북적거렸습니다. 화사한 색깔의 풍선들이 여기저기 장식되었고 고급 케이터링 서비스 차량이 들어와 분주하게 음식들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순덕의 손을 거치지 않고 오직 며느리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낡은 방에서 가장 아끼는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손자의 첫 생일 잔치에 할머니로서 예의를 갖추고 싶었죠. 순덕은 작은 거울 앞에 앉아 곱게 머리를 빗고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띄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몇 달간의 서러움을 잊고 잠시라도 사랑하는 손자의 예쁜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며느리는 현관 앞에서 화려한 옷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사교적인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순덕은 그 활기찬 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중앙, 돌상 앞에는 주인공인 손자 수진이가 색동 돌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순덕이 보기에 세상 그 무엇보다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순덕은 손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과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하고 거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사진사가 들어와 본격적인 가족사진 촬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사는 가장 먼저 직계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상 앞에 자리를 잡고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순덕은 이제 내 차례구나 하고 생각하며 스스로 회복이 덜 된 몸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그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순덕이 돌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활짝 웃는 얼굴을 유지한 채 순덕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순덕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주변 사람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이라 생각했는지 아무도 그 대화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사진은 순덕은 그 짧은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순덕은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애써 모르는 척 며느리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한번 힐끗 둘러보더니 다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 지금 제 친구들도 많이 와 있는데 혹시 어머니가 같이 서시면 나중에 설명이 좀 복잡해져서요. 이해하시죠? 순덕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명이 복잡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화려한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구제대 사람으로 배제하겠다는 뜻이었죠. 이 한옥의 안주인이었던 자신이 손자의 돌잔치 가족사진에서조차 제외되는 처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안 들어가셔도 되겠죠? 나중에 저희끼리 찍은 거 예쁘게 인화해 드릴게요. 며느리는 이 모든 잔인한 말을 속삭이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는 여전히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굴욕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희생으로 만든 이 집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손자의 돌잔치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순덕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순덕이 침묵하자 허락으로 받아들인 듯
곧바로 순덕의 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상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진사의 지시에 따라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자 수진이가 단란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터져 나왔고 주변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죠. 순덕은 가족 사진이 찍히는 동안 마당으로 통하는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이 집안의 공식적인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한 존재였습니다. 주방의 찬 공기가 순덕의 뺨에 닿았지만 순덕은 그 차가움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서 벌어지는 단란한 가짜 가족의 모습만이 순덕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즐거운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창문을 통해 그 활기 넘치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활기 속에서 완전히 배제된 순덕의 모습은 극심한 외로움과 비참함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함 속에서도 순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밀어내고 아들이 그 사실을 묵인하는 이 모든 상황은 순덕에게 최종적인 결심을 굳히게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굴욕은 순덕에게는 이 집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순덕은 주방의 싱크대 모서리를 힘껏 잡았습니다. 온몸의 통증은 잠시 잊었습니다. 그래, 좋다. 이제 나는 이 집의 손님도 그림자도 아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다시 주인이 될 것이다. 순덕의 차가운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 대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되찾겠다는 단호한 결심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 며느리는 순덕에게 활기찬 목소리로 외출 계획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 친정에 3일 동안 다녀오려고요.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 뵙고 손자도 보여드려야죠. 며느리는 순덕이 자신의 방에 갇혀 있는 지금이 가장 집을 비우기 좋은 때라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순덕은 그 말에 아무런 동요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순덕에게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그 어떤 황금보다 귀한 시간이었죠. 그래, 잘 다녀와야지. 몸 조심하고. 순덕은 태연하게 대답하며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순덕의 대답에 만족한 듯 웃으며 곧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세 사람이 차례로 짐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집안은 다시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순덕은 잠시 동안 그 고요함을 즐기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기대어 있던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순덕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함이나 굴욕감은 없었고 오직 냉철한 의지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저장해 두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법무사님이시죠? 순덕입니다. 저희가 계약했던 대로 이제 경매 진행에 착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순덕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짧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통화였습니다. 순덕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신의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중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한옥의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 등본에는 소유주 이름의 순덕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시어머니가 순덕에게 직접 물려준 순덕의 명의였습니다. 순덕은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며 잠시 회한에 잠겼지만
이내 그 감정을 털어냈습니다. 순덕은 이제부터 3일 동안의 작전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방에 있는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가족에게 방을 비워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쌌던 짐이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낡은 옷가지와 소지품들을 박스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삿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순덕은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노트 위쪽에는 큼지막하게 D-3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이 이 한옥을 떠나기까지 남은 시간이었죠. 그 아래에는 치밀하게 짜인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서류 재확인, 통장 사본 확보, 법무사 위임장 등 수많은 항목들이 적혀 있었고 순덕은 하나하나 항목을 확인하며 볼펜으로 표시를 해나갔습니다. 순덕의 글씨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던 순덕의 눈에 이전에 챙겨두었던 작은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전주 한옥스테이 단기 계약서였습니다. 순덕은 그 계약서를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순덕의 또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들, 며느리와 전혀 상관없는 바다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순덕은 그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작전 D-2가 되었습니다. 순덕은 며느리 가족이 없는 집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처리했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집안일을 하며 순덕은 왠지 모를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중간쯤 왔어요. 집에서 괜찮으세요? 혹시 뭐 불편하신 건 없으시죠? 며느리는 혹시라도 순덕이 혼자 있는 동안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순덕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완벽하게 연기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나도 오랜만에 혼자 있으니 좋다. 너희들 걱정 말고 재미있게 놀다 오렴. 손자도 잘 챙기고요. 며느리는 순덕의 목소리가 너무나 평온했기 때문인지 안심한 듯 짧게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덕은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싸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이 집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작전 D-1이 되었습니다. 순덕의 방 문 아래로 한 통의 우편물이 조용히 밀려들어왔습니다. 순덕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흰 봉투 겉면에는 부동산 경매 통지서라고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고 이 한옥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는 공식 통지였습니다. 순덕은 그 통지서를 손에 쥐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통지서 위로 순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순덕의 입가에는 이제 단순한 미소가 아닌 모든 것을 걸고 진행한 작전이 성공했음을 확인하는 강렬한 희열이 떠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 가족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짐을 모두 정리하고 방문을 잠가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순덕의 모습은 평소처럼 조용하고 온화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순덕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팔짱을 끼고 조용히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문이 열리고 그들의 운명이 순덕의 손에 의해 완전히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마지막 연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3일간의 친정 여행을 마치고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한옥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무거운 캐리어 바퀴가 돌계단을 굴러 복도에 닿는 소리가 그들의 즐거운 여행이 끝났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여행의 피로보다는 편안함과 만족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서다 이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과 복도 입구에 단정하게 쌓여 있는 몇 개의 박스들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것들은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으며 며느리는 그 박스들이 순덕의 방에서 나온 것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순간적인 당혹감과 함께 날카로운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덕이 혼자 있는 동안 또 무슨 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경계하는 눈빛으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은 그 순간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소파에서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술로 인해 여전히 불편한 다리였지만 순덕의 움직임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한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아들과 며느리를 차례로 쳐다보았지만 얼굴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아주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일기예보를 말하듯 건조한 어조였습니다. 짐 싸는 중이야.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의 안도감이 사라지고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순덕이 드디어 요양병원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짐을 싸고 있다고 직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기뻐해야 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순덕의 예상치 못한 단호함과 냉정한 태도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캐리어를 붙잡은 채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어디 가세요? 요양병원. 벌써 알아보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일말의 기대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질문에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아니야. 전주에 간다.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녀는 순덕을 비웃듯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덕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5천만 원의 보험금으로 명품을 구매하고 순덕에게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주요? 어머니, 무슨 돈으로 가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드리는 용돈 말고는 어머니 통장에 돈이 남아있을 리가. 며느리는 마지막 말을 차마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순덕의 입가에 아주 옅고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순진한 노인의 웃음이 아니었고 이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는 며느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철을 들고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순덕은 서류철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탁 하고 놓았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충격을 주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내가 그토록 알고 싶어 하던 해답이다. 순덕은 말을 내뱉는 대신 단지 그 서류의 제목을 눈빛으로 가리켰습니다. 봉투 위에는 붉은색 글씨로 부동산 경매 통지서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혈색이 완전히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지만 눈동자는 빠른 속도로 글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순덕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덕은 며느리가 서류를 다 읽기도 전에 그녀의 모든 희망을 부수는 단호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가 그렇게나 탐내던 이한옥, 경매 넘어갔어. 내가, 이 집의 소유주인 내가 진행한 거야. 순덕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에는 칼날 같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엄마 왜 이러세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왜 경매를 넘기세요? 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의 행동에 분노와 혼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봉투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고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좌절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는 깨달음에서 나온 절망이었습니다. 순덕은 그들의 울음소리와 분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내려다보는 순덕의 눈빛에는 그동안 당했던 굴욕과 서름을 되갚는 듯한 통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하듯 차가운 목소리로 최종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이미 끝났어. 일주일 후 명도가 진행될 거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짐 싸도록 해. 순덕은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목발을 짚었습니다. 뒤돌아보는 순덕의 뒷모습은 그 어떤 궁궐의 여왕보다도 단호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들의 외침과 며느리의 흐느낌만이 고요했던 한옥을 메웠습니다. 밤새도록 절망과 공포 그리고 분노에 떨었을 아들과 며느리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전날 순덕이 던진 경매 통지서의 충격은 여전히 집안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평소처럼 차린 밥상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자신의 방에서 나와 식탁의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순덕이 앉자마자 고개를 들지 못했죠. 며느리는 마침내 용기를 냈는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순덕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젯밤 내내 울었는지 잔뜩 부어 있었고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낡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경매 취소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이 한옥을 욕심내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며 순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덕은 며느리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진심이라기보다는 이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덕은 며느리의 절규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자신이 들고 온 낡은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잘 정리된 첫 번째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취소? 내가 나에게 한 일들은 취소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순덕은 그 말을 하며 봉투 안에 든 서류를 꺼내 며느리 가족의 시선이 가장 잘 닿는 식탁 중앙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서류가 식탁 위에서 미끄러지며 멈춰 섰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보험 사기 및 인감 도용에 의한 사문서 위조 고소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제목을 읽는 순간 숨 쉬는 것을 잊은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죠. 순간 아들이 옆에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은 서류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머니에게 받은 충격에 아내에게 받은 배신감까지 더해져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5천만 원 보험 사기. 엄마, 이게 다 뭐야? 당신, 이 서류 뭐야?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자괴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너무나도 정확했고 순덕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오직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후회인지 두려움인지는 알 수 없었죠. 순덕은 조용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나에게서 훔친 내 도장으로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그 돈을 청구했더구나. 나는 병원에서 홀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너는 그 돈으로 명품 시계를 사고 이 집을 차지할 계획을 세웠지. 순덕의 목소리는 법정의 판결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아들은 충격으로 인해 며느리에게 더 이상 소리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순덕이 다시 가방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순덕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통장 몇 권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순덕이 이 통장들을 왜 꺼내 놓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기로 순덕은 용돈에 의존하는 늙은 어머니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손가락으로 통장 잔액이 적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보험금 5천만 원에만 눈이 멀어 있을 때 너희는 놓친 것이 하나 있지.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본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통장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0의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순덕은 마지막 핵심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한옥을 소유하고 작은 떡집 건물 몇 채와 오랫동안 투자해온 부동산을 합쳐서 내가 가진 자산은 대략 200억 원 정도 된단다. 200억이라는 세 글자가 식탁 위를 맴도는 순간 며느리의 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재산을 놓쳤다는 절망감이 쏟아져 나오는 듯 했죠. 아들은 통장을 쥔 채 석상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진실을 마주한 충격은 경매 통지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충격파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그저 용돈이나 받아쓰고 떡이나 빚는 무능하고 낡은 떡집 할머니인 줄 알았겠지. 내가 200억을 가진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순덕의 목소리에는 압도적인 승리감과 통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낡은 한옥의 구석방에 갇혀 지내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설계하고 가족의 탐욕을 시험했으며 결국 그 탐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너희가 내게 했던 모든 행동, 나는 잊지 않을 거야. 이제 짐 싸렴. 명도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다. 순덕은 그들에게 단 한 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통쾌한 복수의 서막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순덕을 억압했던 낡은 한옥을 떠나는 날, 순덕은 자신이 싼 짐 박스들과 함께 이삿짐 트럭에 올랐습니다. 며느리 가족은 자신들의 짐을 챙기느라 순덕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트럭이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순덕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지난 수십 년의 억압적인 세월이 빠른 속도로 뒤로 밀려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순덕의 허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받던 몸이었으나 정신적인 굴레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그 모든 통증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순덕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꿈꾸었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트럭은 전주의 고즈넉한 한옥마을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순덕이 미리 계약해 두었던 곳 앞에 트럭이 멈추었고 순덕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한옥 대문 위에는 순덕네 집이라고 쓰인 작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떡집 할머니로 불리던 순덕이 이제는 순덕네 집의 주인으로 새로운 삶의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순덕은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싱그러운 흙냄새와 함께 따뜻한 햇살을 맞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령이 오래된 듯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로 들어오는 햇살이 순덕의 얼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는 예전에 살던 도시의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깨끗하고 맑은 공기였습니다. 그 순간 순덕은 진정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순덕은 이삿짐 정리를 마치고 곧바로 새로운 손님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젊은 남녀의 웃음소리에 순덕은 활짝 웃으며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덕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정다웠습니다. 손님으로 온 젊은 커플은 순덕의 밝은 미소에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넸고 순덕은 그들에게 방을 안내하며 주의사항을 조곤조곤 설명했습니다. 이제 순덕은 남에게 기대어 살아야 하는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과 능력으로 타인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어엿한 사업가였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순덕은 오랜만에 진정한 자존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순덕은 마당 한쪽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하늘에는 도시에서 보기 어려웠던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반짝이는 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이 모두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순덕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하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덕은 그 번호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짐작했지만 굳이 수화기를 들어 대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순덕은 벨이 울리는 동안 핸드폰을 그대로 두었고 결국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순덕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저희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절망감이 가득했지만 순덕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목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과거의 짐을 더 이상 짊어지고 싶지 않다는 순덕의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새벽부터 일어나 손님들을 위한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순덕의 손맛이 담긴 정갈한 밑반찬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는 순덕이 직접 빚은 작은 떡이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떡을 맛보았습니다. 젊은 커플 중 한 명이 순덕에게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떡 정말 맛있어요. 혹시 직접 만드세요? 순덕은 그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내가 이 떡으로만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내가 이래봬도 30년 경력의 떡 장인이랍니다. 순덕은 자신의 솜씨와 경력을 자랑스러움이 담긴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떡 만드는 일은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 강요받던 노동이 아니라 순덕의 삶과 새로운 사업을 빛나게 하는 자랑스러운 경력이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손님들은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순덕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정말 잘 쉬다 가요. 다음에 꼭 다시 올게요. 순덕은 대문 앞에 서서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과 밝은 미소는 순덕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순덕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아닌 자신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손님들을 통해 행복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순덕은 마당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마당의 작은 화분에 심긴 꽃과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순덕은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나무 그늘 아래에 서서 깊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홀로 선 순덕의 뒷모습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은 자유롭고 당당한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순덕은 화면에 깜빡이는 삭제 두 글자를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딸이자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언했다.